안녕하십니까? 저는 30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네요. 이곳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만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디 병이 있다던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감기에 좀 자주 걸리기도 하고 살집도 없고 체육 시간을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벌이 있던 때였습니다. 팔다리 멀쩡한 남자애가 체육 시간에 맨날 앉아만 있고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질 않으니 농땡이를 피운다고 생각하신 건지 매도 많이 맞고 체육 시간 내내 엎드려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아버지께서 멋지게 나서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 중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정말 무서우셨습니다. 장구채를 가지고 다니며 체벌을 하던 분이셨는데 제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아시는데도 그날따라 뭔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왜 열심히 안 하냐며 장구채로 제 엉덩이를 몇 대 때리셨습니다. 차라리 엎드려 있는 게 낫지 장구채로 맞으면 그 다음 시간부터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숨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랑 목욕하다가 아버지가 제 엉덩이에 멍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저와 함께 학교에 가셨습니다. 다짜고짜 교무실에 가서 체육 선생님께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달리 덩치도 크고 몸이 좋으셨던 아버지에게 체육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체육 선생님들은 저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 제 또래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창 뛰어놀 때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저는 자연스레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학교에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교실 구석에서 있는 둥 없는 둥 지냈었는데 아버지가 교무실에 한번 다녀가신 뒤로 반 친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마마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찰나 동안 아버지가 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때리기도 하고 제게 쓰레기를 던지며 버리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의자에 물을 뿌려놓고선 제가 바지에 실수를 했다고 떠들고 다니거나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니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땐 그 행동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저는 병원을 가기 위해 학교에서 조퇴하거나 학교를 빠지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순간만큼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면 어머니와 병원에 갔습니다. 그게 단순한 감기건 검진이건 어머니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외모의 저와 다르게 정말 예쁘신 분이셨습니다. 그 외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미를 수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전업주부셨던 어머니는 제가 아기 때부터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막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업 중인 조용한 교실 문을 누군가 벌컥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상민아, 나와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엄마 만나러 가냐는 둥 놀렸을 반 애들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다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듯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쳐다보는데 선생님의 눈과 입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네, 선생님. 상민아.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저도 모르게 아닌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닐 겁니다. 분명 아침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먹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도 하고 아버지께서 새로 사주신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병원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장례식장을 찾아가면서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한쪽 방문 앞에 적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을 보자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안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수많은 국화꽃 사이에 액자 속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2시간 만에 깨어난 제 눈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깨자마자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셨던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산부인과 검진이 예약되어 있던 날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나섰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앞에 두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셨답니다. 오토바이를 피하던 덤프트럭에 그대로 치이셨다고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모한테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누가 왔는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계속 울기만 했거든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자 친척들이 와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짐을 가져가시고 친할머니는 아버지의 짐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할머니와 고모, 고모부, 그 자식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항상 저를 보시는 눈빛이 뭔가 탐탁지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고모네 집에서 사는 건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고모도 고모부도 좋은 분들이시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지만 사춘기 남자아이에게 남의 집 살이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매일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도 어딘가 겉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를 보시며 혀를 끌끌 차는 할머니의 모습도 견디기 힘들었죠. 불편한 생활이 더 불편해진 건 고모의 둘째 딸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겐 사촌 동생인데 아주 어릴 땐 줄곧 잘 어울렸던 것 같았는데 점점 크면서 왕래가 줄어들며 자연스레 서먹해졌죠. 그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듯 하다가 고모와 고모부에게 저랑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들으라는 듯 제가 보는 앞에서요. 엄마, 저 오빠 언제까지 우리 집에 살아? 어머,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안 돼. 나 불편해.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의 존재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그날 밤 고모께서 제 방에 들어와서 제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동생이 월경을 시작해서 사춘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이해는 되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동생은 저와 마주치기만 하면 방으로 가버리고 이따금 노려보기도 하더라고요. 불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산 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고모께서 제게 조심스레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소개서 같은 책자였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게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할머니와 사촌동생의 눈칫밥을 먹고 사느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의 2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기로 결정했고 고모는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같은 모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티는 안 내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원래 살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성적이 전교에서 딱 반 정도였는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기숙사 학교 간다고 성적을 많이 올려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 있겠구나. 나도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던 중학교와 남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아는 친구 없이 여기저기서 온 아이들은 기세를 잡겠다는 듯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 다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몸이 약한 남자입니다.
이 말은 곧 서로의 힘을 뽐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사냥감이라는 뜻이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벌점을 많이 받으면 학교에서 쫓겨나는 제도가 있어서 왕따인 제게 폭력을 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히더라고요. 머리 좋은 애들은 괴롭힐 때도 그 머리를 쓰나 봅니다. 제 사물함에 먹물을 뿌려놓거나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며 일부러 맞히거나 제 체육복을 찢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교과서와 체육복을 새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고모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그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자도 필수라서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하는 알바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학교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게 해답은 동아리 활동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논술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힘이 없던 저는 가장 인기가 없는 코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유치원생부터 코딩 교육을 많이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코딩을 배우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코딩이란 건 생소했습니다. 남는 동아리가 코딩밖에 없어서 가긴 했는데 저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블록이나 보드게임 같은 걸 하길래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실에 가서 봐도 봐도 모르겠는 영어들 줄 서 있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알바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동아리 선생님께서 수업 끝나고 피자 사주신다고 하셔서 끝나고 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1학년들은 다들 저처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서 떠밀리듯 온 애들이라 수업에 흥미도 없고 친구의 흥미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2, 3학년 선배들도 비슷했는데 그래도 분위기 풀어보려고 말도 걸고 그랬죠. 그러다가 3학년인 동아리장 선배랑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밌냐? 나도 기숙사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코딩하는 사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 한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걸로 게임도 만들고 사이트도 만드니까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왜? 관심 있어?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라고 하기가 뭐해서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와의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선배가 저희 반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는 저를 컴퓨터실로 데려갔습니다. 너 그때 코딩 관심 있다고 했지? 아, 왜요? 너 괜찮으면 알바 하나 해볼래? 네? 무슨 알바요? 아, 걱정 마. 시간 많이 뺏진 않을 테니까. 사실 우리 삼촌이 웹페이지 개발하시거든. 그러니까 코딩 전문가신데 지금은 혼자 운영하시는데 너무 버겁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간간히 도와드리긴 하는데 내가 공부랑 병행하려니까 좀 힘에 부쳐서 너 관심 있으면 해볼래? 어려운 건 없고 주문에 맞는 큰 틀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삼촌이 하실 거야. 매일 안 해도 되고 작업 하나 끝내고 다음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할래요. 오늘부터 해도 돼요? 저에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컴퓨터실에서 그 선배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매일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매일 했습니다. 야자 시간에 컴퓨터실 가는 건 선생님들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공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컴퓨터실 가서 일하고 다시 교실 돌아오고 했습니다. 물론 알바비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기숙사를 폐쇄하기 때문에 고모네 집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고모 집에 가서 또 눈치 보며 저녁밥 먹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제 방으로 들어오려는 할머니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고모는 포기한 듯 할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안 보이셨던 할머니는 외출을 하고 오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소 격양된 말투로 제게 말하셨습니다.
이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아유, 엄마, 하지 마시라니까. 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건지 몰랐던 저는 그저 멀뚱멀뚱 할머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네 애비랑 어멈은 친부모가 아니여.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니 무슨 외국어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비랑 어멈이 친부모가 아니라고. 너 주워온 자식이라고 이거사. 내 손주도 아니고 야도 네 고모 아니고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더 세게 감았다 떴습니다. 역시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형광등의 잔상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문을 닫고 다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제가 숨 쉬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숨 쉬는 법을 까먹을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천천히 쉬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노크 소리와 함께 고모가 들어오셨습니다. 매일 봤던 고모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보는 고모의 눈이 이 모든 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해 상민아. 이렇게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고모는 아주 천천히 말하며 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셨는데 원인이 그것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은 저의 친엄마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의 친엄마는 저를 임신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데 임신한 몸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는 걸 저희 어머니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냐며 말렸고 친엄마라는 사람은 어차피 버릴 애라면서 지울 돈이 없어서 지우지도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갑자기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친엄마와 계속 인연을 이어갔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했던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더랍니다. 어차피 버릴 아이라면 자신에게 달라고요. 입양이라는 제도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입양이라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고 갓난 아이를 입양하기는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엄마는 처음엔 황당해서 제안을 거절하다가 결국 수락을 했더랍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답니다. 매달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이를 만나러 가지도 않겠다고. 어머니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아버지까지 설득시켜서 저를 키우게 됐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할머니께서 격분하시며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는 바로 제 친엄마를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난리를 피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이제 돈을 주지 않겠다며 친엄마의 연락을 끊었는데 친엄마는 끈질기게 할머니의 연락처와 고모 집을 알아냈고 돈 달라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고모,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요. 상민아, 거짓말. 제가 조용히 살게요. 이 집에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돈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고모. 네? 고모는 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잠시 보시더니 그냥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고모도 지치셨던 거겠죠. 조카도 아닌 완전히 남의 아이를 몇 년간 키우신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슬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정말 방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울었습니다. 누가 제 심장을 100개 정도 되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밥도 거의 안 먹고 화장실도 최대한 참고 집에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연하고 고모, 고모부와 동생과 형까지요. 이제 그만 떠나라는 듯 그렇게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도 그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 제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할머니께 가서 제 친엄마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종이에 번호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엄마가 사는 동네까지 적어 주셨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엄마를 만나서 뭘 어쩔 건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받아줄 제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집 나와서 공중전화로 친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친엄마는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 말하고 뵙고 싶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당황하셔서 그렇구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시겠구나 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안 받으셨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알려주신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안 받더라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엄마의 말투가 조금 귀찮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만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친엄마는 동네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했고 저를 알아보기는 할까 살짝 기대도 되었습니다. 친엄마가 말한 장소에 가서 두리번거리는데 누가 제 옆을 스치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왔네? 저를 지나치며 대충 말하고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자글자글 파마를 한 갈색 머리에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친엄마는 잘 모르는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별로 좋지 않은 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싸한 기분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곳이 없어 우선 친엄마라는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고는 껌을 쫙쫙 씹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할망구.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할 땐 언제고 지가 다 까발리네. 진짜 내 엄마 맞아요? 나왔다고 다 엄마인가? 네 엄마는 저기 하늘나라 갔잖아. 친엄마가 당연하게 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예상한 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할머니에게 지겹도록 봤던 그 표정이요. 저 엄마는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야, 징그러우니까 엄마라고 하지 마.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본 적 있어야 보고 싶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난 2박 3일 있다가 바로 태어나고 너는 그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뭐. 그래도 제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아니라고. 처음부터 낳을 생각도 없었고 버릴 생각이었다고. 다 듣고 온 거 아니니? 아니다. 들었으면 나를 안 찾아왔으려나? 그래도 예, 나도 너도 서로 얼굴 맞대고 있기 불편한 사이 아니니? 무슨 할 말 있다고 찾아온 거야? 엄마 자식이 왜 불편해요? 저 아시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거. 그래서 찾아왔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랑 살아야 하는 거니까. 친엄마는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이렇게 민망하고 외로운 기분이 처음이었던 저는 바보같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 예. 내가 너를 낳은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 오로지 돈. 그것 때문이었다고. 불러내길래 네 할망구가 안 준 돈 주러 온 줄 알았더니 뭐야 이게. 그럼 저를 부양해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가 아들인데요. 너 나 닮아서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널 왜 키워? 말이 뜨는 소리를 해야지. 나 하나 벌어먹기도 벅찬데 누가 누굴 키우냐고. 너 돈 있어? 있으면 같이 살고. 거지꼴돼서 찾아오는 건 지 아빠랑 똑같네. 친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일단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모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와 친척 동생,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외식을 하고 오는 듯 했습니다. 셋이서 깔깔거리며 즐겁게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차마 그 뒤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행복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새 놀이터에 앉아서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상냥한 말투와 듬직한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너무나게도 당연히 갖고 있는 가족이 왜 나는 없는 건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 그 당연한 일상을 왜 나는 못 누리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그런 거 누릴 수 있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나이 19살에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고모에게서 어떤 지원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넉 달 정도만 다니면 졸업이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두 눈 꼭 감고 손을 벌려보자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밤을 새운 다음날 고모 집에 들어가서 고모에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졸업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요. 고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메말라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꽤 많은 보험금이 나왔었는데 그걸 고모가 전부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아무런 불평 없이 저를 데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대학교를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자금이야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어디서 살 것이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대학교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대충 수능 성적 맞춰서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살 건지, 생활비는 어쩔 건지, 취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하면서도 다 때려치고 그냥 죽을까? 나 하나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내 보험금은 또 고모가 받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도 집중 못하고 하루하루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코딩 동아리장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예전 담임 선생님이 올해 은퇴하셔서 뵈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상민아. 잘 지냈어? 네, 저야 뭐 똑같죠. 선배는 학교 생활 어때요? 학교가 좋으니까 재밌겠죠? 대학교가 다 똑같지 뭐. 매일 술 아니면 과제야. 너 아직 삼촌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요즘 일 엄청 많이 한다더라. 아, 네. 돈이 좀 필요해서. 아, 그치. 이제 학교 가면 더 모아야겠구나. 저 대학교 안 가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선배의 삼촌 일을 맡아서 하고는 있었지만 선배랑 매일같이 만나 사생활을 나눌 만큼 친한 사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선배는 3학년이었으니까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친해질 틈도 없이 졸업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사생활을 고백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이런 고민을 늘어놓을 상대가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배한테 제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잠깐 울 뻔했는데 꼭 참았습니다. 어차피 선배는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보면 안 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 털어놓았죠. 선배는 가벼운 호응을 해주다가 이야기가 무거워질수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도 제가 불쌍해 보였겠죠. 제 말이 다 끝나고도 선배는 잠깐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신중하게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곳도 일할 곳도 없는 거네? 네, 그렇죠. 기숙사 있는 대학교는 그건 대학교는 방학 때 집에 안 가도 되잖아. 우리 학교만 봐도 방학에 집에 안 가. 지방인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거든. 학비는 대출 받거나 장학금 알아보면 되고. 문제는 생활비네. 음. 아, 그럼 우리 삼촌 회사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때? 네? 프리랜서요? 제가요? 지금은 그냥 알바잖아. 이제 손에 많이 익지 않았어? 좀 더 심화해서 도와주면 삼촌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직원 구하시려는 것 같기도 했고. 내가 한번 여쭤볼게. 출퇴근도 필요 없는 일이라 컴퓨터 하나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할 생활비 정도는 벌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지금도 알바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좀 더 많은 시간,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저 혼자 생활비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선배와 헤어지고 국가 장학금을 찾아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잘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성적에 갈 수 있는 대학교랑 기숙사 정보를 찾아보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배의 그 조언이 많이 힘이 되었거든요. 그냥 괜찮다는 그런 말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 대신 삼촌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해준다면야 삼촌 입장에선 아주 좋으니 대학교 입학 후 제대로 계약서 쓰고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죽어라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약 2달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전 모의고사 때보다는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경기도권의 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이막이 펼쳐졌습니다. 고모네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졸업 후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기 전 잠깐 지냈는데도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다가 나오는 날도 말 안 하고 감사했다는 쪽지 하나 남기고 나왔습니다.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20살 되던 1월에 삼촌을 만나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삼촌도 딱히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직원을 채용하기가 애매했는데 제가 계속 해줘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은 선배처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엔 뭐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아파도 돌봐줄 사람 없고 기뻐도 축하해줄 사람 없고 어려워도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저 혼자 죽어라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 그래도 대학교 나와서 달라진 건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딸랑 한 명뿐이지만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였고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 놀 때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맨날 일하다 보니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고선 삼촌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저 졸업하고 삼촌이 바로 사무실 차렸거든요. 처음엔 둘이서 운영하다가 점점 웹페이지 제작 요청이 많아져서 나중엔 직원 2명 더 구해서 일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셨는데 삼촌의 외동 따님이 결혼하시니까 삼촌이 이제 일 많이 안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회사 인계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말이 인계지. 그냥 삼촌이 하던 일 제가 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컴공과 나오고 고등학생 때부터 코딩하니까 이제 이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코딩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웹 개발에서 앱 개발로 쏠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제 친구인 대학 동기의 추천으로 우연찮은 기회로 앱 개발팀에 잠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게임 앱이라서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틀을 잡히고 후반에 몇 달 들어가서 서포트만 해줬습니다. 그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딩이라는 게 향후 비전이 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차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심만 있다고 차려지는 게 아니라 돈도 있어야 하고 정보도 있어야 하고 자리도 잘 잡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삼촌이 봐도 비전 있다고 투자해 주셨고 자리도 같이 알아봐 주시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코딩 기초 교육반이랑 취업용 심화반 만들어서 전단지도 뿌리고 인터넷에 홍보도 했더니 정말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6개월도 안 되어서 반응 오기 시작했고 1년쯤 되었을 땐 자리가 없어서 수강생을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점 몇 개 더 열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참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점 선생님들 새로 오셨다고 해서 잠깐 들렸던 때였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강의가 있어서 급히 나가려는데 학원 현관문 앞 발판에 누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옷을 보니 학원 청소업체 분이셨습니다. 발판에 낀 돌멩이들 빼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려는데 저를 올려다보는 그 얼굴을 보고 말이 턱 막혔습니다. 청소업체 유니폼에 두건을 두르고 계시던 그분은 제 친엄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어쩌나 생각하는데 친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보네. 여기 다니니? 아니요. 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뭐? 네가? 네가 여기 대표라고? 네. 뭐 어쩌다 보니. 우와, 너 돈 많이 벌었겠다. 결혼은? 결혼은 했고? 잘 자랐네, 내 아들. 친엄마 입에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냥 대답 안 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 가려고? 오랜만에 엄마 만났는데 그냥 가게? 밥이라도 먹자. 할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요? 죽은 네 양부모가 너 성인 될 때까지 돈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주고 죽어버렸잖아.
그럼 네가 대신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네 엄만데. 뭐요? 뭘 줘요? 아니, 솔직히 너 낳은 건 나니까. 내가 엄마는 맞잖아. 그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한 번도 키운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 거지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며 돈을 달라고요? 내 아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 내 하나뿐인 엄마는 하늘에 계신다고. 나한테 뭐 얻어낼 생각 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친엄마는 저의 의외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곧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네, 내가 더 나은 건 맞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라고.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친엄마에게 받은 충격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충격은 남아있었고 친엄마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괴롭더라고요. 다시 마주칠까 싶어서 학원 청소 업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혹시 학원에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했는데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아마 친엄마도 창피해서 못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친엄마를 떠올리면 마음이 괴롭지만 이 트라우마도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학원 운영하고 강의도 다니고 앱 개발도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낳아주신 부모님도 없지만 삼촌을 제 아빠다라고 생각하며 많이 의지하며 지냅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의 제 자신이 참 안쓰럽지만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인생 아니었나요? 아참, 그리고 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